아우라그룹의 패션 계열사 모드원의 디자인 1팀 회의실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그래서 윤 팀장, 이게 이번 시즌 최종 시안이라는 건가? 너무 평범하고 안전하기만 한 것 아닌가? 기획이사인 김 부장이 팔짱을 낀 채 거만하게 말했다. 그가 가리킨 것은 윤서아와 그녀의 팀원들이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 완성한 결과물이었다. 부장님, 이번 시즌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럭셔리입니다. 저희 디자인은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임리스 디자인을 기반으로. 됐어.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는. 김 부장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서아의 재능을 시기했고 사사건건 그녀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었다. 내가 보기엔 그냥 원가 절감하려는 핑계로밖에 안 들리는군. 이대로는 안 돼. 전부 다시 해와. 그의 독단적인 선언에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서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시장 분석 데이터와 예상 수익률이 담긴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부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녀는 날카로운 논리와 완벽한 데이터로 김 부장의 감정적인 트집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결국 김 부장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분한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다. 팀원들은 환호했지만 서아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작은 승리는 앞으로 그녀가 치러야 할 더 큰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화려하지만 치열했던 패션 회사를 빠져나왔다. 회사의 정문 앞에서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채 올라타자 과묵한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내려다 보이는 서울에서 가장 높고 비싼 펜트하우스였다. 그녀의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이 그녀를 맞았다. 최고급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내부는 값비싼 현대 미술작품들과 최첨단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박물관 혹은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남편 권지아는 서재에 있었다. 그는 도시의 야경을 등진 채 수십 개의 모니터에 떠있는 주식 데이터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가장 젊고 강력한 남자. 하지만 서에게 그는 그저 차가운 계약 상대일 뿐이었다. 왔나? 그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저녁은 테이블 위에 준비되어 있어. 다음 주 화요일 그룹 자선 갈라가 있으니 준비하도록. 비서가 관련 내용을 보내줄 거요. 그들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그랬듯 긴 대리석 테이블의 양끝에서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갈랐다. 그들은 부부였지만 한 공간을 공유하는 이방인과도 같았다. 그들을 묶고 있는 것은 애정이 아닌 차가운 규칙과 돈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아는 펜트하우스의 동쪽 윙에 있는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1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던 그날을 떠올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전통 직물 사업을 해온 장인이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와 대기업의 무자비한 골목 상권 침해 앞에 아버지의 작은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수십억의 빚더미. 그녀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었다. 바로 그때 한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익명의 의뢰인이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3년간 제 의뢰인의 법적인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필요할 때 그의 곁에서 아내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대가로 아버님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 회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내민 아버지의 회생 계획안과
이미 준비된 거액의 계약금을 보고 그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왜 하필 저죠? 의뢰인께서 우연히 윤서아 씨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몇 달 전 그녀의 아버지가 부당한 계약으로 위기에 몰렸던 협상 자리를 언급했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 대신 협상장에 나가 거대 기업의 법무팀을 상대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의뢰인께서는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당신의 그 강인한 눈빛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교계의 인형이 아니라 강철 같은 척추를 가진 파트너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아버지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렇게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 남자 권지안의 보이지 않는 아내가 되었다. 과거의 생각에서 벗어나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 딸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말 고맙다, 서아야. 아빠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가족을 지켜냈지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 권지안의 아내라는 이름표는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외로웠다. 그때 서재문이 열리고 지안이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방문 앞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침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궁전 안에서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두 개의 유령과도 같았다. 서유는 거대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집에 사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 하지만 그녀의 눈은 깊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강력한 남자의 투명한 아내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잊고 있던 과거로부터 온 반갑지 않은 초대장이었다. 그녀는 그곳에 가면 자신의 초라했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을 비참하게 버렸던 옛 연인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초대에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단 하루만이라도 권지안의 아내가 아닌 진짜 윤서아로서 세상 앞에 서고 싶었다. 동창회 초대장은 윤서아의 잊고 싶었던 과거를 들쑤시는 기폭제였다.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8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나 그녀의 심장을 핥히었다. 그때의 그녀는 지금처럼 차갑고 단단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으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녀의 세상의 중심에는 첫사랑이었던 최민혁이 있었다. 같은 과 선배였던 그는 훤칠한 외모와 야심으로 가득 찬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서아는 그의 야망까지도 사랑했다. 그녀는 그가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평생 그의 곁에서 그의 뮤즈가 될 것이라고 멍청할 정도로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졸업과 동시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민혁은 졸업을 축하한다며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서아는 그가 프로포즈라도 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기대했다. 하지만 그가 꺼낸 말은 사랑의 서약이 아닌 잔인한 이별 통보였다. 서아야, 우리 그만 만나자. 그의 목소리는 그가 선물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차가웠다. 현실을 좀 봐. 사랑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너희 집안은 나한테 짐이야. 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너는 내 날개가 되어줄 수 없어. 그는 그녀에게 대기업 사장의 딸과 선을 봤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여자는 그가 꿈꾸는 성공을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미안하게 됐다.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그는 그렇게 말하고 디저트도 채 먹지 않은 그녀를 레스토랑에 홀로 남겨둔 채 떠나버렸다. 그녀의 가난을 마치 더러운 병균처럼 취급하며 그날 이후 서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랑을 믿지 않았고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만을 무기 삼아 독하게 버티며 살아남았다. 현재 펜트하우스. 서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동창회 초대 메시지를 내려다보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 굳이 지난 상처를 다시 들춰내고 그 남자의 경멸, 어린 시선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제까지 도망만 칠 거야, 윤서아. 그녀는 더 이상 돈 때문에 버림받았던 21살의 가난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치열하게 살아남았다. 그녀는 그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너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네가 버린 여자가 얼마나 강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그녀는 가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상처 입은 자존심을 위한 마지막 졸업식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동창회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친구는 반가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겠어. 최민혁, 그 인간도 약혼녀랑 같이 온다던데. 너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 괜찮아. 이제 와서 상처받을 것도 없어.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그래.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에서 나오던 권지한이 거실을 가로질러 가다가 그녀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동창회, 최민혁, 괜찮겠어. 그의 발걸음이 아주 잠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는 그의 머릿속에 작은 정보의 조각으로 입력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평소와 같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감정 따위는 자신들의 계약 조건 밖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다음 날 오후 그의 비서가 최고급 의류 브랜드의 VIP 카탈로그 몇 권을 펜트하우스로 가져왔다. 회장님께서 다음 주 갈래 입고 갈 드레스를 미리 골라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다른 사적인 약속에도 필요할지 모른다고 몇 벌 더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서하는 의아했지만 그저 변덕스러운 그의 지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초라한 약혼녀가 동창회에 가서 아우라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미리 갑옷을 챙겨주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배려는 언제나 그렇게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동창회 당일, 서하는 그가 보내준 화려한 드레스들을 마다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심플하지만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선택했다. 그것은 유행을 따르지 않는 오직 그녀만이 소화할 수 있는 그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옷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우는 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단단했다.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그녀는 윤서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차가운 남편이 이제는 자신의 드라마를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보이지 않는 관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동창회가 열리는 강남의 호텔 연회장은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사람들의 욕망으로 들끓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 시계와 가방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떠드는 자신들의 직위와 연봉. 윤서아는 그 모든 것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차장 구석에 자신의 낡은 국산차를 세우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녀가 직접 만든 블랙드레스는 화려한 브랜드 로고 하나 없었지만 완벽한 재단과 고급스러운 실루엣으로
오히려 다른 모든 드레스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내면의 긴장감을 감춘 채 조용하지만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몇몇 오랜 친구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기들은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조용한 태도를 보며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수군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의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오늘의 주인공 최민혁과 그의 약혼녀 오수진이 등장한 것이다. 민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로 치장했고 그의 옆에 선 수진은 마치 보석 전시회라도 되는 듯 현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로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 동창회의 왕과 왕비라도 되는 것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정확하게 홀로 서 있는 서아를 향했다. 민혁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함께 먹잇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비열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을 버린 대가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그녀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와 그의 약혼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아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그들의 등장에 서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친구들은 어색하게 흩어졌다. 어머, 이게 누구야? 윤서아 아니니 민혁이 과장되게 반가운 척하며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네가 감히 이런 곳에 올 줄이야 라는 경멸이 숨겨져 있었다. 오랜만이네. 하나도 안 변했다. 대학 때 모습 그대로야. 그의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발전 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조롱이었다. 그의 옆에 선 약혼녀 수진이 위아래로 서아를 훑어보며 거들었다. 어머, 이 드레스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인가 봐요. 참 독특하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손에 낀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서아의 눈앞에서 보란듯이 흔들어 보였다. 민혁 오빠는 역시 안목이 높다니까요. 그렇죠. 그들의 유치하고 노골적인 공격에 서아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상처가 이런 저급한 방식으로 덧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최민혁 씨. 좋아 보이네요. 그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수진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제가 직접 디자인한 드레스입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해요. 반지가 아주 아름답네요. 두 분 약혼 축하드립니다. 그녀의 완벽한 평정심은 오히려 두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아가 주눅이 들거나 혹은 분노하며 무너지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그들의 공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태연했다. 자신들의 공격이 통하지 않자 민혁은 더욱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방식을 택했다. 그는 주변의 다른 동기들까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과거를 회상하는 척하며 그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대학 때 서아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재능은 있는데 너무 세상을 모르는 순진한 애였거든. 열정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믿는. 내가 그래서 현실이 얼마나 냉정한지 가르쳐 주느라 아주 애를 먹었지. 그는 그들의 이별을 마치 자신이 그녀를 위해 베푼 시혜인 것처럼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철없는 이상주의자로 자신을 현실을 가르쳐준 현명한 멘토로 포장하고 있었다. 그는 모두 앞에서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주변의 동기들은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두 사람을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서아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자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 저들은 더러운 진흙탕을 만들어 그녀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더러운 게임에 어울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우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몸을 돌렸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들 변했네요.
그럼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바람 좀 쐬어야겠어요.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며 그 자리를 당당하게 빠져나왔다. 그녀의 꼿꼿한 뒷모습을 보며 민혁과 수지는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그녀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그 시각 동창회가 열리는 호텔의 보안 통제실. 한 남자가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연회장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아주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그는 호텔 직원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은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권지안의 수석 경호팀장이었다. 그는 손목에 찬 시계형 통신기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타겟 이동 중입니다. 최민혁의 도발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사모님께서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신 것 같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았다. 계속 주시해. 그리고 플랜 B를 준비하도록. 최민혁과 그의 약혼녀는 자신들의 저급한 승리에 취해 있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들이 건드린 여자가 사실은 잠자는 사자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자가 지금 자신들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연회장을 빠져나온 윤서아는 숨막히는 위선과 경멸의 공기로부터 간신히 탈출한 잠수부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호텔의 한적한 테라스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불타는 듯한 그녀의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 괜찮지 않았다. 조금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최민혁이라는 남자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였다. 그의 잔인한 말들, 그의 약혼녀의 경멸, 어린 눈빛, 그리고 그들의 저급한 쇼를 즐기던 동기들의 비웃음 소리가 이명처럼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후회했다. 오지 말았어야 했다. 자신의 상처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이 더러운 진흙탕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블랙드레스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자존심과 실력을 상징하던 이 옷이 지금은 마치 초라한 패배자의 갑옷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삼키고 있을 때였다. 어머, 여기 있었네, 윤서아. 악몽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최민혁과 오수진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몇몇 동기들이 마치 하이에나 떼처럼 그녀를 따라 테라스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처 입은 먹잇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왜 혼자 여기 있어? 우리가 너무 현실을 직시하게 해줘서 좀 충격받았나? 민혁이 비꼬는 투로 말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이 게임을 이대로 끝낼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남자였다. 왜 대답이 없어, 서아야? 설마 우는 거야, 에이, 설마. 너 그렇게 약한 애 아니잖아. 그는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더욱더 그녀를 자극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비켜, 최민혁.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어. 할 말이라니 왜 없어? 나는 아직 내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아주 많은데. 그는 마치 자비로운 선배인 척 역겨운 연극을 계속했다. 봐봐, 서아야. 네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하찮은 자존심,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세상은 돈과 배경으로 움직이는 거야. 너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해.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의 무리들 사이에서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그녀의 고통을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처럼 즐기고 있었다. 마침내 동창회가 끝날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회장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서아 역시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조롱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차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마지막 무대였다. 그녀가 자신의 낡은 소형차 앞에 섰을 때였다. 최민혁과 그의 무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녀를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민혁은 주차장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녀의 차를 보고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라도 본 것처럼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다. 푸아하, 야 얘들아, 이것 좀 봐. 이게 뭐야? 아직도 이런 똥차를 끌고 다녔던 거야. 윤서아, 그의 외침에 주차장으로 나오던 모든 동기들의 시선이 그녀와 그녀의 차로 쏠렸다. 그녀의 차는 주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마치 길 잃은 늙은 개처럼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민혁은 자신의 약혼녀를 이끌고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새빨간 페라리 스포츠카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보닛을 애무하듯 쓰다듬으며 보란듯이 과시했다. 수진아, 이 차 어때? 내가 이번에 새로 뽑은 거야. 너를 위해서. 너처럼 아름다운 여자에게는 이런 차가 어울리지. 안 그런가? 그는 다시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패배자를 향한 잔인한 경멸이 가득했다. 이걸 봐, 서아야.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야. 나는 이런 차를 타고 이런 여자를 만나. 하지만 너는 평생 저런 똥차를 타면서 너 같은 수준의 남자나 만나겠지. 이제 알겠어. 8년 전에 내가 너를 버린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그의 마지막 말은 독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주변에서 낄낄거리는 비웃음 소리가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완벽하게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리치고 싶었다. 울부짖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것이야말로 저 남자가 가장 바라는 모습일 테니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지독한 슬픔과 분노로 인해 오히려 사막처럼 건조하고 빙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낡은 차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를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자신의 세계 밖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채 올라탔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그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내내 최민혁과 그의 무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악마의 저주처럼 그녀의 등 뒤를 따라왔다. 그녀는 룸미러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패배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 엑셀을 밟을 뿐이었다. 그녀의 차가 마침내 어두운 주차장을 빠져나와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윤서아는 목적지 없이 도시의 밤거리를 헤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이 그녀의 눈물 위로 번져 아득하게 흘러갔다. 최민혁의 잔인한 말들 동기들의 비웃음 소리가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결국 그녀가 차를 세운 곳은 인적이 끊긴 한강공원의 강변 주차장이었다. 그녀는 핸들 위로 고개를 묻고 마침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난 8년간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혔던 지난 1년간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모든 자존심의 성벽이 오늘 밤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보였다. 그들의 세상에 다시 발을 들인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함을, 자신의 패배를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권지한과의 계약 결혼. 그것은 그녀에게 물질적인 안정은 가져다 주었을지언정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세상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섬이었다. 그 시각 동창회가 열리고 있는 호텔 맞은편의 또 다른 빌딩 최상층. 권지아는 어둠 속에서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호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번쩍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의 화면에는 방금 전 주차장에서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고화질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는 최민혁의 저급한 목소리와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송지은이라는 여자와 계약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는 이미 그녀의 모든 과거를 조사했다. 최민혁이라는 이름의 속물적이고 하찮은 옛 연인의 존재까지도. 그는 오늘 밤 그녀가 동창회에 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그녀를 위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선택한 여자가 과연 진흙탕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녀는 그의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켜 주었다. 그녀는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까지도 결코 저급한 자들의 수준으로 자신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그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홀로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계약서에는 없는 아주 낯설고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자신의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는 맹렬한 보호 본능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제 이 지루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라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수석 경호팀장과 비서실장에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최민혁, 그자의 현재 위치와 재정 상태, 약혼녀 지방과의 관계까지 1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올려놔. 그리고 플랜 B를 실행해. 그 차량 지금 즉시 호텔 정문으로 배달하도록. 지체 없이. 김비서 내게 전화 연결해. 서한은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망가진 화장을 고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이 지옥 같은 밤을 끝내기 위해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녀는 받지 않으려다 혹시 회사에서 온 긴급 연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극히 정중하지만 기계처럼 감정이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한의 비서실장 김비서였다. 윤서아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긴급하게 처리하실 용무가 생겨 즉시 전달해드릴 물품이 있다고 하십니다. 혹시 현재 위치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긴급 용무 물품 이 한밤중에 그녀는 당연히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서류나 샘플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저는 동창회가 열렸던 신라호텔 근처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즉시 신라호텔 정문 로비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배달은 약 15분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김 비서는 용건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아는 어리둥절했지만 그의 지시를 거역할 수는 없었다. 회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이 방금 전 도망쳐 나왔던 치욕의 장소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자신의 낡은 차를 호텔 정문 앞 발렛 파킹 구역에 세웠을 때 아직 호텔 주변에 남아있던 몇몇 동기들이 그녀가 돌아온 것을 보고 또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 비웃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쟤 아직도 안 갔네. 꼴의 미련은 남았나 보지.
서아는 그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이런 수모를 겪어야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서서 정체 모를 배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자신이 잠시 후 펼쳐질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신의 남편이 그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복수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윤서아는 호텔 정문의 화려한 조명 아래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초라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지 잘 알고 있었다. 동창회가 끝나고 떠나던 동기들 몇몇이 아직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조롱 섞인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최민혁과 그의 약혼녀 오수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호텔 문을 나섰다. 그들은 아직도 주차장에 남아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다가왔다. 어머, 서아 씨. 아직도 안 갔어요. 수진이 가증스러운 동정의 목소리로 말했다. 택시가 안 잡히나 봐요. 어떡해. 우리 민혁 오빠 차는 2인승이라 태워줄 수도 없는데. 야, 윤서아. 최민혁이 그녀의 낡은 차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 똥차 시동이 안 걸리는 거면 그냥 버려. 내가 견인차 불러줄까 하긴 너 같은 애가 견인비는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의 저급한 조롱에 주변에 있던 그의 친구들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서아는 더 이상 대꾸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웅.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낮고 묵직한 엔진음이 주차장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것은 슈퍼카의 요란한 굉음과는 다른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이 내는 소리 같았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오는 호텔 입구에 진입로로 쏠렸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번호판도 없는 검은색 최고급 세단 2대였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경호원처럼 순식간에 호텔 정문 앞의 모든 통로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살벌한 기세에 사람들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뭐야 무슨 일이야. VIP라도 왔나. 최민혁이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검은 세단 2대의 호의를 받으며 세 번째 차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주차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그것은 자동차라기보다는 예술작품 혹은 비밀병기에 가까웠다. 빛을 흡수하는 듯한 무광 블랙 색상. 스텔스 전투기를 연상시키는 날카롭고 공격적인 라인. 그리고 차량의 전면부에서 은은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아우라 그룹의 로고. 그것은 바로 아우라 그룹이 미래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 극비리에 개발한 단 한 대뿐인 컨셉트카 아우라 센츄리온이었다. 가격을 매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권력과 기술의 상징이었다. 아우라 센츄리온은 소리 없는 유령처럼 미끄러져와 정확히 윤서아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위잉. 공기의 압력이 빠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차량의 시저 도어가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듯 우아하게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호텔 주변의 모든 불빛이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권지한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냉혹한 지배자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주차장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계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살아있는 신화 아우라 그룹의 총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권지아는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멍하니 굳어있는 단 한 여자 윤서아만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뚜벅뚜벅 그의 최고급 수제 구두 소리가 침묵에 잠긴 주차장 안을 마치 사형 집행인의 발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그녀에게 가까워질수록 최민혁의 심장은 공포로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서아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가 왜 여기에 어떻게 수만 개의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녀는 그 어떤 질문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비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 속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마침내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강렬한 눈으로 그녀의 상처 입은 영혼을 그리고 그녀의 꺾이지 않은 자존심을 깊이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는 잠시 그녀의 등 뒤에서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된 최민혁과 그의 약혼녀를 벌레를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아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주차장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왕은 자신의 전쟁터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잔인하고도 화려한 심판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권지안의 등장으로 완벽하게 지배되던 침묵 속에서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처럼 모든 사람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앞에 굳어있는 윤서아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차가 많이 낡아서 불편하다고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마치 늦은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말투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담긴 비현실적인 상황의 무게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이게 더 편할 거요. 그는 자신의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키가 아니었다. 티타늄과 크리스탈로 정교하게 세공된 작은 예술 작품과도 같았다. 키의 중앙에서는 아우라 그룹의 I 로고가 살아있는 심장처럼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떨리는 손을 잡아 그녀의 손바닥 위에 그 키를 올려놓았다. 서아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실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지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이 모든 상황에 마침표를 찍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왜 그래? 여보 마음에 안 들어. 여보. 그 지극히 사적이고 친밀하며 절대적인 단어.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최민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의 머릿속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여보 안에 저 여자가 저 초라하고 돈 때문에 자신에게 버림받았던 윤서아가 감히 저 하늘 위의 신과도 같은 남자 아우라 그룹 권지안 회장의 아내라고. 그의 오만했던 미소가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끔찍한 공포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무자비한 남자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아주 저급한 방식으로 모욕했다. 그의 다리가 풀려 그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약혼녀 오수진 역시 자신의 손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가 서아의 손에 들린 자동차 키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값싼 유리 조각처럼 느껴졌다. 주변의 다른 동기들 역시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구경을 즐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권지아는 마침내 벌레를 보는 듯한 눈으로 최민혁을 쳐다보았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지독한 무관심. 그것은 그 어떤 분노보다도
더 상대를 비참하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는 민혁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아를 돌아보며 하지만 민혁을 향해 들으라는 듯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자들이 당신을 귀찮게 했소. 서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다시 민혁을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1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의 눈을 쳐다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 1초의 시간 동안 최민혁은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권지한의 그 텅 빈 눈빛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그리고 너는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고였고 이미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권지한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경멸적으로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 그는 오직 자신의 아내에게만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갑시다. 그는 아우라 센츄리온의 문을 열어 서아를 에스코트했다. 그녀는 홀린 듯 몽유병 환자처럼 채 올라탔다. 그가 운전석에 올라타자 미래적인 디자인의 도어가 소리 없이 닫히며 바깥의 추악한 세상과 그들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차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다. 주차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최민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자신의 그 자랑스러웠던 페라리 스포츠카 본닛 위로 주저앉았다. 그의 귓게는 권지한의 마지막 눈빛과 동기들의 경멸 어린 수군거림이 환청처럼 맴돌았다. 그의 화려했던 동창회 밤은 그렇게 그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치욕적인 밤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끝났다. 아우라 센츄리온의 내부는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우주와도 같았다. 윤서아는 자신의 손에 들린 다이아몬드가 박힌 차 키를 마치 비현실적인 물건이라도 되는 듯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개의 질문들로 뒤엉켜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가 왜 여기에 나타난 거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녀의 옆에서 권지한은 아무 말 없이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방금 전 그들이 떠나온 혼란스러운 연회장보다 더 무겁고 숨막혔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를 거실로 이끌었다.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마침내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궁금한 게 많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사실의 확인이었다. 그는 그녀가 미처 묻기도 전에 모든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된 채 지극히 논리적이고 사무적이었다. 우리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나는 내 정보팀을 시켜 당신의 모든 과거를 조사했소. 그건 내 사업 파트너를 선택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였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윤서아 씨. 당신 집안의 재정 문제, 당신의 학창 시절, 그리고 최민혁이라는 그 남자까지도. 그가 당신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고 당신을 어떻게 버렸는지도. 서아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과거가 그에게 처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벌거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전부. 그래. 그는 담담하게 긍정했다. 오늘 당신이 동창회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 나는 이미 최민혁이라는 그 남자가 경쟁사 계열사에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서아의 눈빛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흔들렸다. 그럼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연극이었나요? 시험이었어요. 연극이 아니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확인이었지.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속내를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선택했던 진짜 이유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내가 당신과 계약하기로 결심했던 건 당신의 깨끗한 신원 때문만이 아니었어. 당신의 그 강인함 때문이었지. 변호사의 보고서에 당신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거대 기업의 포식자들 앞에서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소. 나는 희생양이 아닌 강철 같은 척추를 가진 파트너를 원했지. 그의 시선이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향했다. 내가 사는 세상은 최민혁 같은 인간들로 가득 차 있어. 천박하고 탐욕스러우며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들. 나 역시 과거에 그런 인간들에게 지독하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지.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믿지 않소.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확인해야만 했소. 내 이름을 비록 계약일지라도 짊어지게 될 여자가 과연 그 더러운 세상을 견뎌낼 만한 그릇이 되는지를. 오늘 밤 당신은 모욕당하고 무너졌어야 했소.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지.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품위를,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냈어. 당신은 내 첫 번째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어.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냉정함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격을 시험하기 위한 지독하고 잔인한 시험대였다. 그가 그녀에게서 원했던 것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전사였다.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 역시 과거의 상처에 갇혀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고독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녀의 분노가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갔다. 원망, 그리고 약간의 존경심, 그리고 서서히 피어나는 연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듯한 냉정함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아주 부드럽고 개인적인 새로운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가 조용히 말했다. 시험은 끝났소. 최민혁이라는 자는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그리고 당신은 아우라그룹 회장의 아내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지. 그는 아직 진짜 부부가 되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성급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계약 단계는 오늘 밤으로 끝이 났다. 이제 아무것도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배경으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긴장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새롭고 위태로운 가능성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서아는 여전히 자신의 손에 들린 슈퍼카의 키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원치 않았던 새로운 권력의 상징이자 그녀의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한 남편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후에도 윤서아는 자신이 겪은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세상에 단 한 대뿐인 슈퍼카의 차키가 쥐어져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그 차의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계약 남편이었다. 거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먼저 입을 열 용기가 없었고 지아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감정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려는 듯 부엌으로가 직접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가져왔다. 그가 하인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무언가를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 작은 배려에 서아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요.
그가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가 막아줄 거요. 당신을 상처 입히는 모든 것들로부터. 그의 말은 그녀가 지난 1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지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종류의 말이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는?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인데. 그 질문에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와 약점을 그녀에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이끌었다. 그곳은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후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었다. 서재는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미니멀하게 꾸며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거대한 책상 위에는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분위기의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와 그의 옆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사진이었다. 내 어머니요. 그는 사진을 애틋하게 쓸어만지며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그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가족 간의 추악한 암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목숨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았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맹세했소.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구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내 심장 주위에 두꺼운 얼음벽을 쌓았지. 모든 인간관계는 내게는 통제할 수 있는 계약이자 거래일 뿐이었소. 그게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는 다시 서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고통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당신과의 계약 역시 내 두려움의 산물이었소. 당신을 처음 봤던 그날, 당신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싸우던 그 모습을 봤을 때 나는 돌아가신 내 어머니를 보았소. 돈이나 권력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그 강인한 영혼을. 나는 당신에게 끌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지. 그래서 나는 계약이라는 이름의 통제 가능한 벽을 세워 당신을 내 곁에 두면서도 안전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거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소용없었지. 당신은 내가 세운 그 어떤 벽보다도 강했으니까. 오늘 밤 그 하찮은 놈이 내가 그토록 동경했던 당신의 그 영혼을 짓밟으려 하는 것을 봤을 때 나는 깨달았소. 내 얼음벽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계약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윤서아라는 당신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그의 고백은 서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녀는 비로소 그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냉정함, 그의 거리감, 그리고 그의 기묘했던 시험까지도.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1년 전 두 사람을 묶었던 바로 그 혼인 계약서였다. 이 서류는 내 두려움의 상징이었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서를 문서 세 당이 안으로 밀어 넣었다. 드르륵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들의 잘못된 시작을 상징했던 계약서가 잘게 조각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는 이제 어떤 방어막도 어떤 가면도 없이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그녀의 앞에 섰다. 윤서아. 그는 그녀의 이름을 새로운 친밀감을 담아 불렀다. 나는 더 이상 계약 파트너를 원하지 않소. 보이지 않는 아내도 원하지 않아. 나는 진짜 파트너를 원하오. 함께 싸우고 함께 무언가를 이룩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는 그녀의 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그녀의 두 손을 자신의 뜨거운 손으로 감쌌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고 내 두려움과 당신의 절망이 만들어낸 계약이었소. 나는 지금 당신에게 묻고 있소. 우리에게 진짜 시작을 할 기회를 주지 않겠소. 그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지만 영혼의 빛을 담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었다. 이 계약을 끝내고 진짜 결혼을 합시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나와 결혼해 주시오. 서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얼음 왕자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상처를, 그의 두려움을 그리고 이제 그의 사랑을 이해했다. 그녀가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감정 역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녀는 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보다 진실된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대답은 눈물 젖은 네라는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다운 방식으로 그의 마음에 답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어머니 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그리고 사진 속의 그의 어머니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진짜 결혼은 쉽지 않을 거예요, 권지한 씨. 그가 그녀의 진지함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그녀의 입가의 눈물과 함께 맑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렇다면 제 대답은 네예요.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끌어안았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 속에서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었다. 세당이 안에 남은 계약서의 잔해는 그들이 뒤로하고 떠나온 과거의 상징이 되었다. 동창회에서의 그날 밤 이후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바뀌어 있었다. 최민혁은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윤서아의 남편 권지한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한가운데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가 출근하기도 전에 그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가 날아왔다. 아우라그룹 회장의 아내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인재를 대한민국 그 어떤 기업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업계의 블랙리스트 맨 꼭대기에 올라갔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약혼녀 오수진으로부터 파혼 통보가 날아왔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는 아우라그룹의 압박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약혼 반지를 집어던지며 저주를 퍼부었다. 이 한심하고 멍청한 놈, 내까지 게 뭔데 감히 그런 사람을 건드려. 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했어.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모든 것, 그의 직장, 그의 여자, 그의 미래, 이 하룻밤 사이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그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대가였다. 최민혁이 몰락하는 동안 윤서아의 세상은 새로운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가 권지한 회장의 진짜 아내라는 소문은 그녀가 다니던 회사 모두온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녀를 무시하고 억압했던 김 부장은 이제 그녀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다. 권지하는 그녀를 그저 화려한 새장 속에 가두어둘 생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며칠 뒤 그는 아우라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모두원의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룹의 새로운 하이엔드 굿뒤르 라인 서아 SEORH의 런칭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는 그 새로운 브랜드의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윤서아를 지목했다. 윤서아 팀장은 내가 아는 그 어떤 디자이너보다도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녀에게 이 새로운 브랜드의 모든 크리에이티브 권한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바요. 그것은 그녀의 재능에 대한 최고의 인정이자 찬사였다. 억압받고 무시당했던 그녀의 실력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올 기회를 얻은 것이다. 모든 외부의 폭풍이 잦아든 후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의 내면을 마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펜트하우스는 변해가고 있었다. 서아는 차갑고 텅 비어있던 공간에 따뜻한 색감의 쿠션과 생기 넘치는 식물들을 들여놓았다. 거실에는 그녀의 디자인 스케치들이 마치 예술 작품처럼 걸리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요리를 했다. 수십조 원짜리 기업을 경영하는 권지하는 계란 프라이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서툰 남자였다. 그의 어설픈 모습에 서아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그 역시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한 따스함을 느끼며 마주보고 웃었다. 그들은 서아의 아버지를 찾아뵈었다. 지아는 이제 그녀의 진짜 남편으로서
장인어른 앞에 정식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과거의 계약 결혼에 대해 사과하고 서아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진심을 다해 약속했다. 어느 날 밤 지아는 서아를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바로 그 차 아우라 센츄리온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나 이런 비싼 차는 운전할 줄 몰라요. 서아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가르쳐주면 되지. 그는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는 그녀에게 이 새로운 세상의 힘을 통제하는 법을 파트너로서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1년 후 서울 패션 위크의 마지막 날 밤, 가장 화려한 피날레 무대는 바로 신진 브랜드 서아 SEOAH의 첫 번째 컬렉션이었다. 윤서아의 철학이 담긴 절제되었지만 강렬하고 우아하지만 힘있는 디자인들은 전 세계의 패션계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쇼는 대성공이었다. 쇼가 끝나고 그녀는 루프탑 테라스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안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당신 오늘 눈부시게 빛났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자랑스러움과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가요? 그녀는 그들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그의 말을 바로잡아 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펜트하우스 안에 두 개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들은 계약으로 맺어졌지만 진정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공동의 야망으로 완성된 진짜 파워 커플이었다. 거짓말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마침내 진실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찬 새로운 미래를 향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